네, 누구나 클래식 학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요, 가수이기도 하고요, 뮤지컬 배우이기도 한 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쎄요, 요즘 학생들은 저를 가수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는 사실 뮤지컬을 보러 와야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많이 먹는 형, 햄버거 아저씨 뭐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함께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뭐 형 누나나 부모님이나 있다면 물어보세요. 꽤나 유명한 가수입니다. 제가 가수로 한 10년 동안 지내오다가 뮤지컬 배우가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 안에 클래식, 특히 성악에 대한 굉장한 이유가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 뭐 콘서트, 공연 같은 것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서울보다 비교적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뮤지컬이 뭔지, 클래식이 뭔지 실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 채로 가수가 됐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뮤지컬 배우들 만나게 된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뮤지컬하고 클래식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클래식은 뭔가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서 좀 불편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요를 부르다 보니까, 발라드를 부르다 보니까 말하듯이 노래를 하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 어색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노래스럽게 불러야 되지 않나? 왜 노래도 말도 아닌 중간 즈음을 부르지?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는 만큼 즐겁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조금 알고 나니까, 조금 체감하고 나니까 즐거운 장르가 클래식이고 또 뮤지컬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가수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 배우로 도전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계기 안에는 클래식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2011년에 오페라 스타라는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클래식, 특히 이제 성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거기에 기존 가수들, 저를 포함한 많은 가수분들이 성악을 일주일 안에 한 곡씩 배워서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 생방송으로 노래를 부른 뒤에 투표로 이제 승자를 계속 찾아가는, 요즘 오디션 방식이랑 비슷한데 조금 특별한 것은 클래식한 성악을 공부하고 익히고 무대에 선다라는 특별한 방식이었는데요. 그곳에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악에 대해서, 특히 오페라라는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극을 만드는, 뭐 다시 설명을 하자면 클래식 음악을 만들었던 분들이 만든 뮤지컬이라고 표현하면 좀 가까울까요? 예전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라는 장르가 뮤지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객들 앞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로 연기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레치타티보,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레치타티보라고 그 뮤지컬에서 말하듯이 뭔가 멜로디인지 대사인지 모를 정도의 이렇게 말하듯이 설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레치타티보라는 명칭으로 쓰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벨루체 발레스텔레 에도레짜 바라테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듯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박자도 모르겠고 음정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말하듯이, 그리고 뒤에 이제 노래 부분이 나옵니다. 들었을 때 이제 노래다 라고 체감할 수 있는
오 돌체 바치오 랑귀데 까레체 그렇게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을 아리아라고 하는데 아리아는 들어보셨죠? 아리아. 그 아리아가 나올 때 이제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게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그 안정감도 주면서 그 앞에 레치타티보라는 말하듯이 설명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 구간과 아리아의 이 조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흘려 듣듯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구절을 어느 순간 듣게 되면 아, 이 부분은 노래가 아니라 어려운 멜로디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구간이구나. 설명하는 구간이구나. 그러다가 멜로디가 싹 나오면 아리아다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듣기 시작하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성악이라는 어떤 발성적인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오페라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 생소하고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던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모든 게 다 재밌어진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그래서 저렇게 불렀구나. 그리고 노래를 아리아를 다시 싹 부를 때는 우와 너무 잘한다. 이제 이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아 이걸 레치타티보를 잘했다. 아리아를 잘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런 구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때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악을 배우고 나니까 뮤지컬이 너무 재밌어졌고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가수들이 뮤지컬을 할 때에도 캐스팅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좋아하는 극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신청해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채택이 돼서 첫 번째 뮤지컬인 셜록 홈즈라는 뮤지컬을 하게 돼요. 앤더슨가의 비밀이라는 셜록 홈즈라고 아세요, 여러분? 명탐정인데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창작을 한 스토리로 뮤지컬을 만든 창작 뮤지컬을 이제 제가 뮤지컬 데뷔작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뒤로 10년 동안 뮤지컬을 조금씩 해오다가 뮤지컬만 한 것은 이제 4년쯤 됐습니다. 그 4년 안에 제가 한 10작품 정도 쌓여 오게끔 열심히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은 우리가 집 안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끔 있지만 실제로 가서 무대를 봐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야 더 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학교도 잘 못 가는 이 시국에 무대를 보러 특히 또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공연을 보러 이곳저곳 서울 혹은 뭐 다른 타 지역을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이나 또 혹은 많은 매체들로 뮤지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뮤지컬에서 만난 제 작품 중에 이제 클래식에 조금 더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바로 루드윅이라는 작품입니다. 루드윅. 이게 뭐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헤드윅 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루드윅이라는 작품은요, 바로 베토벤이라는 아주 클래식계의 거장. 클래식 공부하는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음악을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고 조금 덜 좋아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클래식을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이 좋아서 이게 클래식인데 뭘까 하고 찾아가는 방법이 또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을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클래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토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베토벤,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원탑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편할까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가 오래전부터 만든 서양 음악을 클래식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칭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몇 년 더 음악이 쌓이면 가요도 클래식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 클래식은 이전에 전통적인 무언가를 표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토벤이 살았던 게 18세기에서 19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까지 이제 사셨어요. 그 시기가 역사 공부 같죠. 연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크 음악이라는 그 음악 시대에서 고전주의 음악이라고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나누는 어떤 계기가 되는 기준점은 음악이 달라졌을 때, 문화가 달라졌을 때인데 그 문화를 다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심지어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이 더 대단한 건 고전주의 다음에 낭만주의라는 음악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낭만주의의 베이스가 되게 하는 어떤 음악도 베토벤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베토벤, 대단한 인물인데요. 왜 대단한지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그 모습, 하얀 머리, 스카프하고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얼굴 기억나시나요? 당시에는 뭐 사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사파로 기록이 남아 있죠. 그 그림이 베토벤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미화된 그림이라고 해요. 실제 모습은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무서운 인상에 키도 작고 또 왜소한 체구. 왜소하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배는 또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멋있다. 뭐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어떤 영웅의 느낌, 연예인의 느낌이다라기보다 조금 더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외모였다라는 기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토벤의 사진들을 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지만 단 한 사진도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엄청나게 히스테릭하게 보이죠. 고약한 성격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약한 성격이라기보다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후에 청각을 잃기 때문에 그 예민함이 표현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이 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탑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나누고 주고받던 소문들 그리고 보고 이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쌓여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이제 연예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외모를 가진 이 베토벤이라는 무서운 인물, 무서운 인상의 인물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성악가였어요. 그런데 뭐 엄청 잘 나가는 성악가는 아니고 비교적 그냥 음악으로 먹고 살 정도도 될까 말까 하는 실력의 성악가였는데 할아버지가 궁정의 음악가였습니다. 네, 궁정 지휘자 같은 어떤 궁정 안에 이제 나라의 녹을 먹고 공무원 같은 역할로 음악가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생계를 위해 포도주를 파셨다고 해요. 자, 음악을 하면 대단하고 음악을 하면 늘 멋있는 옷에 늘 화려하게 클래식 음악하면 다 잘 살 것 같은 귀족의 느낌이지만 실제로 당시에 할아버지 세대니까 바로크 음악 시절의 음악가들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권이었지만 귀족은 아니고 귀족들이 이런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면 그걸 기능적으로 받아서 멋있게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사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저택에 하수구에서 살아가야 되는 음악인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면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할 줄 알고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구함,
할 정도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칭송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 베토벤은 많은 시기가 있었는데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엄청나게 고된 교육 아래서 막 다락방에 가둬서 어떤 그 미션을 성공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매질을 했다. 엄청나게 또 상처를 많이 주면서 엄하게 길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당시의 이야기 공부를 해보니까 당시에는 모든 음악가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매질을 했대요. 그 매질이라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몸이 다칠 정도로 때리면 아주 잘못되는 거지만, 저 어릴 때도 학원 다닐 때 잘 못 치면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손가락 같은 데 이렇게 탁 맞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런 매질, 조금 더 마음을 다잡게 하는 매질이 당시에는 만연했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의 일환으로 쓰였나 봐요.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 아버지는 사기꾼이기도 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실은 조금 불행한 인생을 사는 아버지였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피아노를 쳤던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신인 연예인처럼 연주로 거의 이름을 날립니다. 당시에는 그 피아니스트들이 1대1로 누가 연주를 잘하는지 배틀을 붙는 형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누가 연주를 잘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서민층에도 다 퍼지고 누가 요즘은 음악을 최고 잘한다더라. 그게 마치 지금 연예인처럼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 누가 춤을 제일 잘 춰, 누가 가장 예뻐, 멋있어, 이런 가십거리들이 되는 거죠. 그 대단한 연주가 중에 베토벤이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연주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실제로 일화를 보면 살롱에서 당대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들이 와서 테마를 하나를 던져줘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 아시나요? 베토벤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아주 유일무이한 천재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원탑 연예인이었죠. 근데 그 원탑 연예인을 다음 세대를 이을 신인 연예인으로 베토벤이 있었고요. 그 베토벤 연주 배틀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하나 테마로 던져주면 이걸 즉흥으로 변주라고 해요. 원래 멜로디를 조금 바꿔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아할 정도의 어떤 음악적인 변주를 해서 하는 그 즉흥 연주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한 번, 도전자가 한 번 이렇게 연주하면 귀족들이 박수치고 누구 음악이 더 좋았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체감으로 승부가 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힙합 같은 걸 할까요? 서로 디스 배틀 같이 오, 예 하면 누가 이겼는지 사실은 그 내용만 듣고도 알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연주에 아주 뛰어난 베토벤, 이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연주를 뛰어넘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곡도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곡을 또 배울 수 있었던 스승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크 시대의 하이든이라는 대 작곡가에게 배우기 시작하죠. 그 뒤에 아쉽게도 20대 중에 20대 말 즈음에 청력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청력이 괜찮았으면 작곡도 계속 잘했을 거지만 연주자로서도 대단한 이름을 날렸을 텐데 들리지 않으면 연주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말하는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듯이 청력을 크게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상실감에 빠져서 엄청난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심지어 유서를 썼다 해서 그 유서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유서를 썼는데 다행히 유서만 쓰고
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청력을 잃어서 음악을 못할 것 같은 이 상실감, 그리고 이제 많은 서민들, 귀족들은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원탑이다 라고 관심이 엄청 쏟아질 때 이 청력을 잃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딱 겹쳐서 왔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연을 거짓말로 난 괜찮아, 그런 소문 있지만 난 괜찮아, 보여주겠어 하면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휘를 시작하죠. 하지만 어떻겠어요. 예전과 다른 모습을 관객들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모두가 알게 됩니다. 베토벤이 진짜 귀가 안 좋구나. 그때부터 너무나 좌절의 시간을 겪는데, 중요한 건 베토벤의 음악들, 특히 교향곡이라는 곡 중에 5번 곡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그냥 5번이라고 넘버를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로 만든 교향곡이라는 거죠. 그 5번 교향곡 이후에 엄청난 곡들을 9번까지 썼는데 모든 게 다 청력이 안 좋고 난 뒤에,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데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 베토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신에게 재능을 받은 거 아닌가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뮤지컬 루드윅이라는 뮤지컬 베토벤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베토벤이 천재라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재능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괴롭고 더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들이 우리의 귀에 남는 것이다, 닿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명 교향곡, 그게 어떤 곡이냐면요, 여러분 들리시죠? 빰빰빰빰 하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빠바바바. 그 어렸을 때 피아노를 잘 쳤을 때도 모차르트처럼 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엄청난 교육이 있었대요. 그래서 히스테릭하게 모차르트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진짜 소문이 나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앞에서 건반 연주를 막 했는데 모차르트가 너무 잘한다, 이 친구 분명히 큰 친구가 될 것이다, 비슷한 어떤 칭찬을 했대요. 이건 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의 제자도 될 수 있고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노크 소리가 막 들려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쿵쿵 막 쾅쾅쾅쾅. 베토벤의 노크 소리는 반드시 안 좋은 이야기로 이어졌던 아주 불운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노크 소리를 두드렸던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어머니가 위독하대. 그래서 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뤄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간병을 했는데 금방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모차르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혹한 운명. 그래서 그 운명 교향곡을 들으면 그 빰빰빰빰이 노크 소리,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에게 무언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소리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쾅쾅쾅쾅 이 문을 두드렸던 이 소리가 빰빰빰빰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 교향곡 들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내 운명은 희망차라기보다 비극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토벤의 음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음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들이 난 이런 음악이 필요해, 나 이번에 무도회를 할 거니까 춤출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해,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건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BGM이 필요해, 배경음악이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곡을 주문을 하던 것을 베토벤은 성격이 그런 주문을 받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난 그냥 내 음악을 하겠어, 내 음악을 곡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팔아서 내가 그걸로 살겠어 라는 어떤 자주적인
모습을 실행을 하고 또 그게 가능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었던 뮤지션입니다. 아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귀족들이 본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사하면서 뭐 춤추면서 사교 활동을 하면서 늘 이렇게 들었던 클래식이 아니라 그런 걸 하다가도 베토벤이 하는 음악을 만약에 틀었다고 치면 빰빰빰빰 하니까 뭐야 빰빰빰빰 이렇게 되는 음악에 집중을 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어떤 시도를 많이 했던 게 베토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한테만 음악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음악을 많이 대중들한테 들려주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잘 접하기 힘들었던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 그 당시에는 그냥 대중가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음악 자체를 레코딩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브로만 만날 수 있는 이 라이브의 음악들을 이제 서민들도 생각보다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귀족이고 서민이고 듣는 거랑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권유물처럼 음악을 안다라는 어떤 그런 지식이 높은 멋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들리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로 봤을 때는 베토벤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들어보니까 나는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라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음악의 어떤 듣는, 즐기는 그 수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걸 시작을 하는 게 또 베토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죠. 어떤 한 계층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학자가 아니라 진짜 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충격을 주고 또 영향을 주었던 뮤지션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한 예로 베토벤이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장례식이 열렸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서민들의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0m 정도 되는 그 생가에서 무덤으로 옮겨지는 거리인가요? 거의 한 500m 되는 데가 사람으로 가득 차서 그 운구를 그 베토벤의 어떤 몸을 옮길 수가 없었다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국 그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취향을 떠나서 존중하고 존경했던 뮤지션이었던 거예요. 곡마다 이런 베토벤의 드라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강 소나타 들으시죠? 굉장히 플레이가 어려워요. 이게 아마 본인이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어렵게 쓰기로 또 유명한 작곡가가 베토벤입니다. 이 피아노 연주, 이 소나타도 요 곡을 쓸 때까지 베토벤이 모태 솔로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 곡을 선물해 준 게 또 이 노래인데, 그 여자와 잘 됐느냐? 잘 안 됐습니다. 자, 그 연애 스토리에 대해서도 베토벤의 곡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 영화도 있어요. 불멸의 연인. 그걸 관람가가 어떻게 되나? 불멸의 연인 같은 영화들도 있고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베토벤의 러브 스토리도 꼭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결된 그 음악들 들으면 재밌어요. 자, 루드윅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하면서 베토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베토벤 관련 그의 음악과 또 다른 클래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 루드윅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풀네임에서 그 앞에 루드비히를 루드윅이라고 별명처럼 불렀던 조카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그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강렬했던 어떤 조카와 그 삼촌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은 뮤지컬인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혹은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 안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안에도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극복해내는구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토벤의 명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베토벤이 곡을 어렵게 쓰니까 연주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를 틀리는 것은 괜찮은데 열정이 없는 것에는 핑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최고의 무언가를 태워야 되는 거죠. 나의 열정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힘듦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한번 이겨내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이걸 조금 극한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극한의 노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거를 하기 위해 무언가 한 발자국 더 움직여 보는 거, 더 실행해 보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그 어떠한 재산보다 어마어마한 재능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것을 해낸 우리 베토벤, 루드윅이라는 뮤지컬 중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베토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부르는 노래로 루드윅 안에 피아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한 곡 불러드릴까 해요. 정적 소리 없는 침묵 빛을 잃은 검은 어둠 소름 돋는 두려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침몰하는 나에게 말을 꺼내 이제야 깨닫게 된 많은 것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 후회와 한숨만 얼룩져 원망과 분노 속에 다락방의 피아노 귀만 잃은 게 아니라 마음마저 잃어 사랑은 집착으로 병들고 뒤틀려 이젠 아무도 없는 낡고 외로운 피아노 이제 한숨을 두고 떠나네 용서를 구하며 영원한 길로 떠나네 이제 후회를 두고
구하며 이제 용서를 구하며 이제 영원한 길로 이제 떠나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노래를 불렀지만 성악을 만났기 때문에 뮤지컬에 관심이 생겼고요. 지금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시면 뭔가 성악 같기도 하고 가요 같기도 하다 하잖아요. 반드시 뮤지컬을 할 때 성악을 해야지만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거나 관심이 생기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일단은 학창 시절 때에는 좋아하는 걸 즐기세요. 지금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 즐기세요. 그러니까 뮤지컬에 관심이 생겼으면 뮤지컬 관련 모든 것들 다 찾아보시고 즐기세요. 그래야 압니다. 어떤 부분이 뮤지컬의 매력적인지. 내가 혹은 배우가 된다면 나는 저 매력적인 부분을 잘해야겠다. 이런 기준점이 섭니다. 그런 취향과 기준점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엄청 많거든요. 뮤지컬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조금씩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느끼지 못하고 배우기 먼저 하면 그건 많이 힘들어지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체감하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틀리는 거는 괜찮으나 열정이 없는 건 핑계가 없다. 기억하시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는 그 마음을 키워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저와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 과감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곧 만나요.